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20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강의 주제는 여러분 217페이지 보셨을 때 여기 정부의 이제 시장 개입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정책론에 대한 주제죠. 그 이제 시장론이 끝나면은 인력공단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론이라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이제 관리하겠죠. 그래서 정책론에 대한 지금 그 일정 부분을 이제 출제하겠다라고 공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책론의 정책 자체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이제 정책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다양한 정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을 논합니다. 그 목차가 이제 큰 목차가 4가지가 제시를 해줬어요. 그 인력공단이 제시된 목차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출제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큰 목차는 이제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정책을 출제하겠다 그랬고, 세 번째가 주택 정책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조세 정책.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4가지 주제를 제시를 해놓고 여기서 시험에 이제 맞춰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 매년 출제되는 파트가 우선은 기본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하고 주택 정책에 대한 논리는 이제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정책도 단독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체 정책을 내면서 그 안에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 조세 정책은 출제할 때도 있고 출제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논리가 217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정책론에 나오는 앞 페이지에 있는 의미는 이제 보실 것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테마별로 봤을 때 217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요 타이틀. 여기 안에 이제 주제가 출제인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 맞춰서 제시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장의 개입인의 정책이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논리고요.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할 때 목차를 잡아보면은 이 주제 하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해놓고 2가지 내용이 이제 목차가 나옵니다. 이제 방법하고 이 방법을 이제 정책으로 따지면 이게 정책이니까 이걸 따졌을 때 이제 정책 수단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의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유를 정책 기능이다 또는 이제 근거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주제가 됩니다. 최소 지문으로도 이제 출제를 하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책은 이제 정책에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제 필요성이 결국 217페이지에 나온 게 개입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18페이지에 양거래분의 시장 개입하는 이제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1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토지용 규제 직접 간접이 있는데 토지용 규제는 사실상 없고요. 그냥 직접하고 간접에 대해서 구별하는 내용만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 대한 논리는 직접적인 개입 방법하고 간접적인 개입 방법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제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본문에서 필요할 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타이틀로 문제가 출제했을 때는 방법에 대한 직접 간접을 나올 때는 그 종류를 나열하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차에서는 직접의 방법은 뭐가 있고 간접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종류 파악이 엄청 중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문적인 개념은 직접적인 이제 개입 방법은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시장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을 못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장을 불신해서 시장이 해줘야 될 역할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는 것을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간접적 개입 방법은 똑같은 의미로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시장 스스로 이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음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야. 대신에 이제 시장이 힘들어한다. 그럼 조금 더 보조해주고 좀 더 흥분되어 있다. 좀 통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신이 직접이고 시장의 이제 신뢰가 간접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적인 측면은 실제 시험에 출제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방법에 대해서 뭐뭐뭐는 직접이다. 뭐뭐는 간접이다 했는데 그게 옳으냐 틀리냐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를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개입 방법에 대한 종류가 시험에 뭐 나왔던 거 위주로 아마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경제학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분양가라든지 임대료 규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인 개입 방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경제학적 대표적이죠. 가격을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들이 만나서 합의가 일어나는데 그 가격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지정한 가격대로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하라라고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죠. 공공임대주택 공급. 나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이냐 간접이냐 물어본 적도 있고 법률상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제시하면서 직접 간접을 물어본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에 공공임대주택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 아마 행복주택 요런 이제 세 가지의 임대주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임대 영구임대, 만약 행복주택이 그 정부가 공급했다.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하면은 직접이다라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직접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 종류를 제시해서 직접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이제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정책 들어가서 토지은행 제도가 시험에 나오죠. 토지은행 제도 또는 토지 비축 제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종종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간 개발에 의한 개발 사업도 있지만은 정부가 직접 하는 거 있죠. 공영 개발.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익사업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통제하면서 뭐 택지 소유상, 지금 없어졌지만 택지 소유상한제를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익사업 필요하다 그래서 강제로 토지를 뺏어오는 거, 토지 수용.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거들이 5가지 정도를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공공임대보유제도, 그리고 이제 공공투자사업, 뭐 등등등등등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는 최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 개입 방법에 대한 이제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한 기능에서 해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자라는 보조금 제도. 명칭열을 불문하고 각종 보조금 제도는 전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금 제도 어떻든, 그리고 이제 각종 부담금. 그래서 이제 부담금이라는 명칭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뭐 저는 이제 개발부담금, 특히 개발부담금이 자주 나오는데, 개발부담금을 정부가 부과했어요. 그럼 이건 직접이냐 간접이냐? 간접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종 세금. 세종에 관계 없습니다. 그냥 세금 정책하면 전부 다 간접이에요. 그래서 간접적 개입 방법 여기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보부세로 할 정도예요. 각종 보조금, 각종 부담금, 각종 세금은 전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금융시장을 통해서 건드리는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융시장을 통해 건드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금리를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 매달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책 기준금리를 이제 발표를 하죠. 동결시켰다, 뭐 정책 기준금리가 뭐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을 해요. 이것처럼 금리를 이제 조정하는 거, 이건 전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LTV 대부 비율이라든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지 DTI라고 나중에 논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통제하는 것은 전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야.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건드리는 건 다 간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상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행정상 지원으로 예를 들어 정보 공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직접하고 간접에 대한 내용은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는 최소한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만들기 나름인데, 제시하기 나름이지만은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문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정책 수단 내용 중에서 출제를 하는 것이 이제 관행입니다. 이렇게 뭐 뜬금없이 뭐 엉뚱한 거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그동안에 직접 간접에 나왔던 걸 쭉 모아보시면은 같은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에 대한 논리, 직접 간접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은 전부 다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이유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내용이죠. 이유도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파트는 이제 앞 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217페이지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필요성, 뭐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제시하는 이제 종류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먼저 출제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최초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본인이 주장한 이제 그 이유에 대한 분류 체계로 문제를 냈어요. 그럼 나중에 출제원으로 선택받아가지고 문제를 내는 사람은 기존에 출제한 사람이 출제한 그 분류 체계에 대해서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기출문제라는 것은 판례 역할처럼 나중에 출제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출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난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다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틀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도 이제 싫으면은 그 내용을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그 키워드만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내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전통적인 이제 이유에 대한 분류 체계는 책에 있듯이 이 정치적 기능하고 이 경제적 기능으로 분류하는 게 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오는데, 이 정치하고 경제적 기능은 이렇게 분류한 사람의 이제 타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랑 경제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면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이제 느낌이 좀 강하게 부각되는 게 이 정치적 기능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견드리는 거니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제 추상적인 장소를 시장이라 그러겠죠. 근데 시장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시장도 아무한테나 문을 개방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수요가 유효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진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장은 심사를 합니다.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만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장을 개입을 참여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요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시장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구매 의사는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니까 시장을 진입하지 못하고 시장 주변에서 배회하죠. 주변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시험에 내지 않는 편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되는 거야. 즉, 이 주변인, 즉 사회적인 약자들은 결국 시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시장에서 버림받았다 그래서 정부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자를 배려하는 논리가 정치적 기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쓰는 그 용어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최근 경제적 기능부터 나와 있지만은 이제 218페이지 정치적 기능의 키워드가 중요한 게 있어요. 키워드가 이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약자 배려예요.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요즘에는 정치적 기능을 시장 개입하는 이유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요 말을 나오더라고요. 정부는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 사회적 목표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학문적인 용어가 부동산학의 이념이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논리가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효율성보다는 이제 약자 배려니까 뭐를 강조하는 거다? 이 형평성을 강조하는 이제 느낌이 강한 것이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정치적 기능이란 말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정부는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약자니까 이제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이제 우리는 정치적 기능의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옛날에 이제 필요했던 이유가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주택 정책이 그 경제적 기능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소득층 주택 정책을 그랬을 때 구체적인 주택 정책은 그 뭐가 있을까 하는데 주로 나오는 정책이 임대주택 정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수요자인 임차인하고 공급자인 임대인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임차자가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책 수단을 뭐 여기서 이제 다 제시를 해줬어요. 여기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라든지 나중에 임대료 보조금 정책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임대주택 정책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정책을 집어넣고 이것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러면은 해당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약자인 임차자를 위한 정책이다 해가지고 정치적 기능이다라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가 있더라. 그 약자 배려.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 기능이란 말이 있어요. 경제적 기능은 구매력을 갖춰가지고 시장에다가 이제 가격을 지불했으면은 자원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자원을 배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217페이지 앞페이지 돌아오시면은 이게 경제적 기능입니다. 경제적 기능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두 번째 줄에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는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실패 수정이야.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얘는 시장 실패야. 시장이 자원을 배분해 줘야 되는데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래서 키워드가 이것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정치적이다, 경제적 기능 이렇게 이제 그 시험 문제 내지는 않고 요 말이 나오더라고요. 즉 정부는 잘 들어보세요.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방법하고 이유를 이제 쭉 그 종류를 나열하고 이제 정치하고 경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이 책 이렇게 구분하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두 페이지 이제 사실상 묶으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에 대한 상황 설정을 쭉 해본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 확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기능,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논리는 이게 주택 정책에서 시험 문제 내겠다고 했는데 이 주택 정책에 대한 논리는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즉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금 저 세 가지에 대한 논리는 별도의 이제 시험 주제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정책론의 세 번째 주제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고 그럼 여기서 경제적 기능은 이제 바로 시장 실패랑 섞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반부에서 나오니까 경제 기능과 연관되는 시장 실패를 이제 두 번째 목차로 잡게 되는 겁니다. 시장 실패. 그럼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이제 뭐를 출제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한 거냐면은 이 시장 실패 자체가 시장이 해줘야 될 역할이 자원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거는 개념은 잘 안 나오니까 시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일체 상황을 우리가 시장 실패다라고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한 논리가 그래서 2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시장이 해줘야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건데 그거를 못 해주는 상황이야. 그럼 주제를 바로 삼아가지고 그럼 어떤 원인에 대해서 잡잖아요. 그럼 시장 실패의 그 원인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인이냐. 이 29회 때는 시장 실패 원인을 단독 문제로 냈어요.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됐어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론 들어가기 전에 완전 경쟁 시장이 갖춰야 될 성립 조건 4가지 논한 적이 있었죠. 그 4가지가 만약에 충족이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게 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줘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나열할 텐데,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처음에 하실 때는요, 우선 종류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종류 중에 어느 그 종류 전부 다 종류에 해당되는 게 모두 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에 뭐가 있는지 종류를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더라. 출제 비중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제일 먼저 논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외부 효과야. 외부 효과는 단독 문제로도 엄청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단독 문제는 이제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예요. 2가지만 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독과점 기업의 존재입니다. 독과점 기업. 이 기업인데 독은 혼자를 말하고요. 과는 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독점 기업, 과점 기업 그러잖아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독점 효과하고 과점 효과는 비슷해요. 왜 가정 기업들은 본인들이 생산된 제품이 소수라는 걸 알아. 생산자는 소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과점 기업들은 서로 단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네 번째가 이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그리고 요즘에 종종 나오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 논했던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최소한 그 29회 때 출제됐든 안 됐든 시장 실패 원인과 관련된 5가지에 대한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2가지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경중을 따져서 한번 잠깐 나머지 것도 잠깐만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독과점 기업은 이제 종류만 이제 물어보는 식이고 세부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19페이지에 보면 방과일본의 불안정 경쟁은 독과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독과점 기업의 그 책에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 공부할 것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시장 실패와 연관되냐면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할 때 첫 번째 조건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가 수요자 공급자들이 둘 다 다수여야 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둘 다 다수다 보면은 어느 누구도 시장 가격을 조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독과점 기업은 소수의 공급자야. 말 그대로 소수의 공급자가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가 가격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수요자는 다수인데 공급자가 소수. 이게 독과점 체제야. 그럼 본인들이 소수라는 걸 알아. 그럼 이 사람들이 소수의 공급자들이 생산된 제품은 시장에서 대체자가 적어서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본인이 생산된 제품이 소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을 조작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가격 지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격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그럼 소수의 이제 공급자다 보니까 상품이 비탄력제라 그랬잖아요. 수요가. 그럼 비탄력제일 때는 고가 전략이 유리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나와요.
고가로 문제가 그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은 본인이 번 소득 중에서 번 소득을 우리가 이제 번 소득 가지고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할당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인이 지출하는 데 대해서 분배 계획을 세워요. 근데 독과점 기업이 생산된 제품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지출해야 될 비용을 지출할 이제 소득을 빼다가 이 독과점이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 누적되면 시장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서 왜곡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 더 나아가가지고 독과점 기업들은 이 지배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과소 생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일어나는 배분에 의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독과점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시장을 이제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기업이 책정한 가격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되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돼요.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시험에 낸 적은 없지만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시험은 독과점 기업의 존재가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규모의 경제는 그 다음 페이지 방가로 3번에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이 시장 실패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간접적인 원인이 돼요. 이 규모의 경제의 반대말이 규모의 불경제라는 게 있는데, 규모의 불경제는 시장 실패 원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규모의 경제만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야.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학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면은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규모 생산하면 단가가 싸진다는 거야. 그 장기 평균 비용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량 생산하는 거야. 대량 생산하면 생산비가 하락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왜 시장 실패와 관련이 되냐면은, 그래서 규모의 경우 달성한 기업은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비용 체감 산업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경제학적으로 그럽니다.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다. A라는 제품을 생산을 해요. 근데 갑이란 기업이 있고 을이란 기업이 있어요. 그럼 갑이란 기업은 대기업이야. 규모의 경우 달성했고 이거는 달성하지 못해서 동일한 제품이야.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 갑이란 기업, 규모의 달성한 기업은 대량 생산지를 구축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싸지게 돼요. 그럼 가격이 낮게 나옵니다. 근데 을이란 기업은 규모의 달성하지 못했어요. 소량 생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나와. 그럼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또 대체제, 똑같은 회사가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대체제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시장에 나온지는 관심 없어요. 즉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들은 가격이 싼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인데 이 갑이라는 기업이 생산된 제품이 더 싸게 나오네. 소비자들은 이거를 이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규모액이 달성한 기업이 그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하게 발생해가지고 결국 규모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의 소비자 선택을 못 받는 과정 중에 이게 이제 퇴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왜 시장 실패에 관련되면 결국 남아있는 기업은 규모의 경제 달성한 기업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규모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독점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독점 현상이 나타나면 이 기업들이 결국 뭘로 넘어가는 과정이 돼? 독과점 기업으로 넘어간 다음에 지금 독과점 기업이 체제를 구축했다.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소규모 생산업체들을 다 눌러버렸다. 우리만 살아남아들 안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들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소비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소규모 점포들이 있는 지역에다가 대형마트가 들어서요. 그럼 소규모 점포들은 대형마트를 규모의 경제 이론상 이길 수가 없어. 대형마트들은 물건을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대량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규모를 달성해가지고 다른 소규모 점포보다는 판매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어. 그럼 소비자들은 결국 대량
구매해서 생산 단가가 이제 싸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물건을 싸게 팔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중소마트들은 다 죽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간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딱 하나만 살아남게 돼요. 그럼 대형마트 업체에서는 이 지역은 우리밖에 판매자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배후지에 있는 소비자들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뭐 단축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근데 뭐 격주로 일을 하시는 거는 좀 약하고요. 격주로 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냥 뜬금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규모의 경제.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세부적으로 이런 걸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규모의 경제가 시장 실패 원인이라는 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서 공부하셨어요. 어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우수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거래한다. 그럼 우수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한테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이 왜곡되며 가격도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매수자다. 그럼 좀 더 싸게 살고 매도자다. 그럼 좀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또는 싸게 형성되게 만드는 가격을 왜곡시키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왜곡이 돼. 그럼 결국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마무리는 항상 뭐가 나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어서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 이제 210페이지 하단부에 뭐 역선택이라는 도덕적 해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런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그 책에는 뭐 그 내용 실제 시험에 나온 건 없지만은 최근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계되는 지문들이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연습하시면 되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목차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과점 기업하고 규모경제 아마 이런 내용들은 출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정부가 이거 맞춰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정책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걸 아는지 이제 종류만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에 보면은 정보의 비대칭성 칸에다가 대칭성 살짝 집어넣은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세 가지는 이제 목차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두 가지야. 이건 지우겠어요. 두 가지가 이제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 두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 나오는 것도 항상 확정됐는데 공공재에 대해서 우리 책에 페이지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기출문제에 나온 거를 쭉 나열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공공재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어떤 논리적으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에 나온 거를 쭉 나열한 거니까 그것만 공부하셔도 돼요. 사실상. 근데 이제 논리를 잡히기 위해서 이 공공재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공공재가 뭐냐라는 거야. 공공재는 소비면입니다. 생산면이 아니라 소비면에서 소비면에서 뭐하고 뭐를 갖춘 재하냐면은 비경합성하고 그리고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공공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실상 요거야. 공공재는 소비면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다. 그럼 비경합성이 뭐고 비배제성이 무슨 뜻이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잖아. 그 개념 정의가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읽어보시면 이렇게 내용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단어 자체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도 풀어서 보면은 이 공공재란 말이 이제 이런 두 가지 성질을 가진 소비면에서의 재화라 그랬어요. 공공이 단순한 겁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소비면에서. 이 말 꼭 연결시켜야 돼요. 생산면에서 하면 안 되고 소비면에서라고 해야 돼. 근데 공공재하고 상반되는 재화가 있어요. 공공재 반대되는 재화를 민간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간재는 소비면에서 무슨 성질을 가지게 되겠어요? 즉 경합성하고 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민간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합성은 뭐고 배제성을 뭐라는 거를 명쾌하게 이해하시면은 비경합과 비배제성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합성이라는 것은 경쟁한다는 거야. 왜 경쟁을 할까? 소비자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민간재가 이제 전에 치킨을 예를 들었었죠?
치킨을 이제 구매하는데 치킨을 소비하는 사람은 갑돌이하고 울순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킨 한 마리야.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치킨 한 마리라는 민간제가 있는데 이 치킨 소비에 대해서 갑돌이하고 울순이가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럼 경쟁하는 과정 중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소비하고 이 사람이 소비하고 남는 물건을 그 다음 사람이 소비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갑돌이가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먼저 1등으로 도착을 해서 먼저 소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본인이 효용을 100% 채울 때까지 계속 치킨을 드실 거 아니에요. 치킨을 드시는 과정 중에 문제는 치킨에 대한 존재량이 점점 줄어들어. 그럼 결국 갑돌이가 먼저 도착해 치킨을 먹다 보면은 이 사람이 90% 먹었다. 그럼 치킨에 남아있는 양이 10%밖에 안 남아서가 나중에 도착한 사람은 10%밖에 소비를 못하는 겁니다. 즉 민간제는 먼저 소비한 사람이 그 물건을 소비할수록 점점 존재량이 줄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소비하는 소비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민간제를 소비할 때 내가 충분한 소비를 향유하려면은 경쟁관계, 소비자들 경쟁관계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지 내가 충분히 소비를 100% 채울 때까지 할 수가 있다는 논리가 경합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비경합성은요, 먼저 소비를 하든 나중에 소비하든 그 소비량의 차이가 없는 성질을 우리가 비경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원 같은 거요. 공원을 산책을 한다. 공원을 조성해서 산책을 한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갑돌이가 먼저 공원을 도착해서 산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원을 산책할 때마다 이 사람이 지나간 산책하는 그 길이, 공원길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냥 존재합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와서 똑같은 양을 산책을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공공재는 먼저 소비하든 나중에 소비하든 그 공공재의 존재량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 소비량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소비량의 차이가 없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비경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도착해도 나는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경쟁할 필요 없이 사이좋게 소비한다는 공동소비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야. 그리고 이제 민간제는 배제성이 있어. 배제한다는 거야. 배제성이란 말은 치킨 한 마리 가격이 10,000원이야. 근데 갑돌이는 10,000원을 있어요. 근데 을순이는 5,000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치킨 시장에서는 을순이한테는 치킨을 배분을 안 해줘요. 즉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물건 소비에서 배제당한다는 거 우리가 뭐다? 배제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민간제를 구매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공공재는 비배제성이야. 즉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를 소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즉 공짜로 이용한다는 거야. 이걸 무임차자라 그럽니다. 무임차자. 그러면 동네에 이제 근린공원이면 조성해줬어요. 산책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 다 공짜로 이용하잖아요. 저희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밤에도 도착해 운동하고 산책하고 거기 모임 장소를 갖고 다 공짜로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배제성이란 말은 사회적 이제 공짜로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무임차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경합성은 공동소비로 연결되고 비배제성은 무임차자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공공재가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질을 가진 재화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 기능에 맡겨요.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그대로 써볼까요? 시험 지문처럼. 맡길 경우. 그러니까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것은 민간 기업한테 맡긴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여러분들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과연 공급하실 수 있을까? 공급 못 합니다. 시장에 맡기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보다 공공재 생산량은 과소 생산하게 됩니다. 이 과소 생산이란 말이 시장에 맡길 경우에 뭐에 비해서 과소 생산한다는 거냐면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보다 이런 뜻이야. 적정 생산량보다 이 공공재 있죠?
이 공공재의 사적 생산량이 사회적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 사회적 생산량이라 그래. 이거보다 적게 나온다는 뜻이야. 이 과소 생산이라는 말을 과다 생산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과소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소 생산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뭐에 의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이런 성질에 의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즉 만약에 서울 노원 지역이 있다. 노원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공원수가 근린 공원수가 10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적정 수가. 근데 공원은 한 개를 조성하는데 100억이 든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0개를 만들려면 총 얼마가 들어요? 1000억이 들잖아. 그럼 이거를 민간 기업한테 맡겼다면 가정해 보세요. 민간 기업이 공원을 만약에 1000억 들어서 조성했어. 그 조성해봤자 투자 자본이 회수가 안 돼요. 왜? 다 공짜로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투자 자본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은 사회적 요구는 적정 생산량 10개보다 사회적 사적 생산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투자 자본 회수가 안 되니까 당연한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이라는 이 생활 근린 시설은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한 거니까 공공재 생산에 자원 배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부가 직접 공급하려면은 정부도 돈이 10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민간재 같은 경우는 그럼 정부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 공원 조성하는 돈을. 민간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마리 치킨 한 마리가 10,000원이다. 그러면 한 마리 먹고 싶으면은 10,000원 지불하면 돼. 2마리 먹고 싶으면 20,000원 지불하면 되거든요. 구매하고자 하는 양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민간재는 구매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 공공재 같은 것은 공원을 조성했다. 그럼 공원을 누가 더 많이 산책하는지, 누가 더 많이 이제 운동하는지 이거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뭐 가로등도 공공재인데 가로등 불빛 밑을 누가 더 많이 통과 왔다 갔다 하는지 측량할 수 없어요. 민간재는 이용하는 만큼 보상을 요금을 받으면 되는데 공공재 누가 더 많이 이용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측량할 수 없어서 이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뭐 공원을 조성해 주면은 그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다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비용을 강제로 부과를 합니다. 요금을 강제로 부과하는 거. 그게 뭐다? 세금이야, 세금. 그래서 세금 등을 걷어가지고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공급한다. 여기까지가 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가. 그 중에 키워드가 1번과 2번에 나오는 공공재는 뭐라고요? 소비면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는 거야. 시장에 맡기는 게 동그라미 5번이야. 공공재 시장에 맡기면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보다 어떻다? 과소 생산이 된다. 근데 공공재는 필요해. 다리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가로등 불빛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연 건강 그리고 관광지도 조성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6번처럼 정부가 직접 세금들을 걷어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식으로 여기까지가 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재 부분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일 출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외부 효과가 됩니다. 외부효과는 하도 출제를 많이 해서 별도의 목차가 221페이지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외부효과 논리는 그럼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시장 개입이라는 이런 논리랑 같이 묶어서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해서 이제 하기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외부효과 논리가 어떤 내용을 구성되는지를 정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